여러분 빅데이터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죠? 요즘 많이들 얘기하죠. 빅데이터라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크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디서 써먹을 수 있을까 굉장히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쪽에는 또 선거라는, 어떻게 보면 IT랑은 전혀 무관한 또 분야가 있거든요. 이제 그 둘이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였는지 어떻게 보면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 책에도 잠깐 썼지만 데이터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데이터? 빅데이터 할 때 데이터. 뭐 자료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제 책에 썼지만은 데이터라는 말이 원래는 라틴어가 어원입니다. 라틴어, 혹시 스페인어 하신 분 있는지 모르시겠는데 스페인어도 마찬가지고 라틴어도 주다, give라는 뜻이 달에, 스페인어로는 다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에 주다, give의 이제 과거 분사, 그러니까 주어진, 이게 다툼이라고 합니다. 다툼, 이게 주어진 또는 주어진 것 명사형으로 할 때는 그거의 복수형이 데이터 또는 다타라고 하죠. 이제 라틴어는 즉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라는 건 눈앞에 주어진 것들, 우리 이미 발생한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세상 자체가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바마뿐만이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든지 간에 그 리더들이 있죠. 그 리더들이 사장님, 회사 안에서는 사장님, 뭐 정당에서는 뭐 후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 분야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회사 안에서 그 분야의 비즈니스를 사장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고, 그러면 또 뭐 선거에서는 후보보다 그걸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해봐서 아는데 네가 해봤어? 아니면 야 그거는 현실이랑 안 맞아, 이론일 뿐이야. 왜? 내가 다 해봤거든. 이렇게 최고 지도자 리더가 얘기를 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그 조직은 그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혁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건 정신 나간 짓이다. 즉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선순환이 발생을 하는 거고, 데이터가 없으면은 반성할 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맨날 그 자리를 돌고 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쭉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분야든지 간에 자기가 경험이 많다고 해서, 물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직관이. 데이터에만 의거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데이터를 설계할 때도 직관이 들어가고, 데이터가 빠진 부분들, 뭐 통찰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시대는 여러분들이 뭘 하나 할 때도 충분한 어떤 조직 내에서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내리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뭐 아시겠지만은 오바마죠. 오바마의 2008년 구호가 체인지, 변화. 정권 변화뿐만이 아니라 사회도 변화, 다 문화도 변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정권만 변화한 게 아니라 많은 일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짐 메시나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42살입니다. 굉장히 젊죠. 그러니까 원래 백악관 부속실장을 하다가 오바마가 2년 전에, 그러니까 2011년 1월 달에 같이 하와이를 갑니다. 겨울 휴가니까 하와이 갔겠죠. 그래서 파도를 타다가, 야, 진메시나, 네가 내 이번 재선 선거를 좀 책임져 주라. 총책임을 져라. 그랬더니, 영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명심해 두실 게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케이를 했고, 그래서 그거를 승낙을 받고 바로 며칠 후에 백악관 사직을 합니다. 사직을 하고 어디로 갔을까요?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갑니다. 가서 누굴 만났냐? 아시죠? 이때만 해도 살아있었습니다. 2011년 10월에 사망했으니까. 만났고, 또 누군지 아시나요? 에릭 슈미트라고 구글 회장입니다.
누구죠? 스티븐 스필버그. 이분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여성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보그라는 잡지 아시죠? 거기 편집장 애나 윈터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악마는 프라우다를 입는다. 거기에 실제 인물입니다. 패셔너블한 여성이죠. 그 외에 또 뭐 페이스북, 그 모바일 게임인 진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그 제공하는 이제 세일즈포스닷컴이라는 회사의 뭐 CEO든 아니면은 고급 그 리더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듣느냐? 예를 들어서 그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를 해줘요.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신네들이 2008년에는 주로 이메일과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아봐야 트위터를 통해서 대중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현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게다가 아이폰이 등장을 했다. 자기네 회사 제품이니까 아이폰이 등장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변화를 수용해야 되는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은 이제 여러 가지 IT 얘기도 했지만은 특히 듣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조직의 급성장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구글이 처음에 2명이서 시작을 하죠. 지금은 뭐 10만 명이 넘는 직원을 가지고 있을 텐데, 선거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한 10명에서 시작을 합니다. 불과 근데 1년 만에 거의 1000명 조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게 항상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사람이 불어나는 거예요. 1년이 365일인데 10명에서 1000명이 되려면 최소한 하루에 뭐 10명 이상씩은 계속 늘어나야 되니까 그런 조직을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구글의 경험을 듣고 싶다 이랬고, 또 스티븐 스필버그한테는 들은 얘기는 어떤 것들이냐면은 스토리텔링의 힘. 선거라는 것이 단순히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가장 잘 남들이 기억해내고 수용하려면은 그걸 스토리로 얘기를 해라. 스토리텔링을 많이 강조를 했고, 우리 이 애나 윈터는 무슨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은 오바마를 이용한 상품을 만들어서 패션 디자인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팔아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약 4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400억 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그게 다 선거 자금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굳이 기부를 한 게 아니라 밸류를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은 뭐 그런 제안들을 했고요. 그래서 약 한 2달에 걸쳐서 선거본부장을 맡은 사람이 워싱턴으로 가서 정치꾼을 만난 게 아니라 가장 세계에서 혁신적이고 앞서가는 리더들을 만나서 우리가 앞서가려면, 혁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개인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 이제 이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딱 취임하면서 첫 일성이 그랬습니다. 모든 활동을, 선거 활동을 숫자로 측정할 것이다. 활동하고 나서 결과를 입력하지 않은 활동은 활동을 안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즉 리더가 데이터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 밑에 모든 조직이 데이터를 모으는데 혈안이 이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변화가 되느냐를 잠깐 살펴볼게요. 그 2008년과 2012년. 2008년을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지금하고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소셜 네트워크 쪽만 보면은 페이스북이 사실은 2003년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트위터가 2006년에 시작을 합니다. 페이스북이 2008년 선거가 있던 2008년에는 전 세계 인구죠. 약 한 1억 명 정도가 사용을 했어요. 미국 인구는 한 3천만 정도가 그때 사용했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러던 것이 2011년 자료밖에 제가 지금 못 보겠습니다. 2012년에는 근데 이제 기사를 보면은 2012년 6월쯤에 전 세계 사용 인구 10억을 넘었습니다. 이게 2011년에 8억 좀 넘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2012년에는 10억을 넘고 미국 전체 인구의 그 한 50%가 넘는 1억 명 이상이 1억 5천만 명 이상이 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게 됩니다. 뭐 미국 유권자가 보통 한 2억 명이라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거죠. 트위터도 마찬가지죠. 트위터는 더 늦게 시작했어요. 2006년에 출발했는데 2008년만 해도 뭐 거의 숫자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냥 오바마가 그거를 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유행을 앞섰다라는 거죠. 실제 사람들한테 트위터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것이 마찬가지로 2011년에는 3억 명을 돌파했고 전 세계, 2012년에 드디어 5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죠. 이게 일단 변화의 하나의 큰 뭐 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아시나요? 인스타그램 이제 사진 많이 올리죠. 그리고
핀터레스트라고 또 있습니다. 주로 이제 상품 사진을 많이 올리는 거고, 그다음에 텀블러라고, 이거 우리나라 잘 안 쓰는데 어쨌든 140자의 한계를 넘어서서 트위터처럼 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링크드인은 주로 미국의 이제 직장인들, 주로 40대 남성들이 좀 많이 쓰는데, 이만큼 양쪽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채널이 다양해졌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들어보면은 이 경우에는 보통 20대 여성 내지는 20대가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그냥 모바일로 찍어서 바로 올리는 이런 이제 타겟층을 갖고 있고, 핀터레스트는 35세에서 45세의 구매력 있는 직장 여성 내지는 중년 여성들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주로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 텀블러는 주로 30대의 시사나 IT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글을 많이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썼고, 링크드인은 40대 내지는 그 이상의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또 화이트가 주로 이제 백인들이 주로 많이 쓰는 이제 직장, 그 구인구직 사이트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해졌다는 거고, 이제 스마트폰, 방금 전에 소셜 네트워크가 성장하고 다양화됐지만 또 하나의 큰 차이가 이제 휴대폰 사용자가 이제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 2008년 4분기쯤 보면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14%, 피처폰 사용자가 한 86%, 거의 피처폰을 사용했죠. 그 당시 그 오바마도 그걸 썼죠. 저 블랙베리를 주로 썼어요. 왜냐하면은 스마트폰, 아이폰이 나온 게 2007년 말이고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온 건 2008년 초입니다. 즉, 이 선거가 있을 때는 아이폰은 불과 이제 출시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러던 것이 4년이 지납니다. 4년이 지나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2012년 6월경에 이거 미국입니다. 2012년 6월경에 전체 미국 휴대폰 사용자 중에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50%를 드디어 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좀 늦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이런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언론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2008년에 이메일과 웹사이트가 굉장히 유용했다라면은 이제는 소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그래서 그게 이제 이메일과 블로그는 심지어 한물 갔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리고 2010년도에 중간 선거라는 게 있으나 미국은 2년에 한 번씩 이제 총선을 하는데 많이 따라왔어요. 2008년에 노범한테 한번 당했거든요. 한번 당하고 나서 야, 이게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경쟁에서 지겠다 해서 열심히 쫓아갑니다. 게다가 공화당은 좀 이런 그 대기업들이 후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쉽게 따라왔죠. 그래서 이제는 더 잘 사용한다. 근데 이제 과연 그러느냐? 이게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뭐 발음을 이제 말씀드리면 고기전승불복 이응형어 무궁이라. 이게 뭐냐면 그 손자병법 허실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방법은 반복하지 않는다. 무궁하게 변하는 현실의 그 모습, 형체를 계속 적응시켜야 된다. 즉 2008년에 인터넷 잘 사용하고 트위터 잘 사용해서 이겼다고 또 2012년에 또 그거를 좀 더 잘 사용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까 그 진매 씨나가 얘기했듯이 지난번 선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큰 변화, IT의 기반 기술의 변화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겁니다. 뭐 생소할 수 있지만 또 여러분이 또 자주 접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엔드라이브라고 혹시 아시나요? 다음 클라우드 뭐 이런 스카이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내 회사 안에 컴퓨터를 갖고 있지 않고 우리 집안의 컴퓨터를 갖고 있지 않고 어딘가의 데이터 센터에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나눠진 데 있으면서 앱들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컨텐츠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나 이렇게 이거는 이제 차이가 플랫폼과 응용 프로그램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제 플랫폼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하나를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Q라는 것은 이런 앱들이 다 쓸 수 있는 거고 뭐 데이터베이스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회사 안에 가지고 있지 않고 데이터 센터 안에 두고 심지어는 뭐 네트워크도 아예 그쪽으로 다 되고 회사에서는 작은 부분만 사용하는 이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굉장히 큰 변화였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빅데이터랑 관련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도 그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었죠.
그 어떤 회사에서 서버를 운영할 때 서버를 자기네가 관리하지 않고 그냥 저 데이터 센터에다가 몇 개, 그걸 콜로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두고서 거기서 관리를 해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서버 자체는 우리 회사 겁니다.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그게 아니라 마치 페이퍼뷰라고 마치 그 텔레비전에서 영화 한 편 볼 때마다 돈 내는 것처럼 컴퓨터가 보통 데이터 센터 안에 한 작게는 5,000대, 많게는 보통 10만 대까지 있는 큰 미국의 데이터 센터도 있습니다. 구글이 전 세계 50만 대 그 서버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자동으로 얘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가 보통 반응 시간이 보통 1.5초 이상 늦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딴 데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1.5초라는 한계를 두고 막 접속량이 갑자기 막 늘어나서 1.5초가 아니고 1.3초까지 막 이게 반응이 느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에 있는 그 모니터링 그 소프트웨어가 그걸 감지하고서 원래는 한 10개 서버를 쓰던 건데 30개 서버를 갑자기 확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걸 모르고 그냥 속도는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접속량이 떨어지면은 다시 또 30대 서버를 10대로 줄여서 사용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자유롭게 신축적으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사용한 양만큼만, 사용한 양과 시간만큼만 과금을 해서 부담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의 처리가 줄었다 늘었다는 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선거 캠프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년 내지 1년 8개월 끝나면 다 해산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자산으로 안고 가게 되면 나중에 그걸 또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써야 되는데, 또 없으면 나중에 접속 폭주되면은 다운되고, 많으면 사람이 안 쓸 때는 낭비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거 운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빅데이터. 오늘 기술적인 얘기는 저도 사실 소위 말하는 이과 이공계 출신은 아니지만, 빅데이터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것보다는 그 컨셉과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3V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빅데이터는 3V이다. 특징을 3V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볼륨, 규모, MB가 아니고 메가바이트죠. 그래서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 위에 또 YB가 또 있는데, 그냥 메가바이트로만 해도 사실은 조금 좀 저도 좀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운데, 그 구글의 그 회장인 에릭 슈미트가 그 2003년, 2005년도에 어떤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가 태어나서 생겨나서부터 2000년까지의 모든 그 기록물을 다 모으면 약 한 30 페타바이트 정도가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가바이트에 1000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100만이니까 기가바이트가, 그러니까 이게 1000이고 이게 100만이죠. 그러니까 약 한 뭐 50억 곱하기 100만을 하면은 뭐 거의 뭐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근데 2011년에 그 가트너라는 업체에서 그 추산이지만 지금 현재 인류가 하루에 생성하는 데이터의 양이 약 50억 테라바이트입니다. 즉 인류가 2000년까지에 만들었던 모든 기록물이 2011년 이후로는 뭐 하루에 이게 매일 증가가 된다라는 뭐 그런 의미에서 볼륨이 커졌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두 개가 나왔네. 버라이어티. 대부분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아시죠? 옛날부터 많이 써왔는데 데이터베이스는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도 옛날에 텍스트였지만 뭐 요즘은 뭐 이미지, 동영상, 음성만 많고요. 구조적, 비구조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입력하려면은 자료의 그 데이터베이스에 짜여진 그 틀에 맞춰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말이 다른 말이 들어가거나 좀 안 맞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걸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트위터에 나오는 말들도 사실은 이제는 다 데이터가 된 거고, 그러니까 전혀 그 기존에 짜여진 틀에 맞지 않는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데이터라는 게 주로 컴퓨터에서 만들어지고 컴퓨터에서 입력이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오늘 뭐 교통카드 딱 쓰시면은 이 교통카드랑 그 리시버랑 사이에서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발생을 하죠. RFID라고 그 물건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스캔되는 그런 것들도 다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이제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계 장치까지 만드는 다양한 종류의 이제 데이터가 생겨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velocity, 속도, 즉 과거에는 데이터가 발생되는 게 시간 단위라든지 하루 단위라든지 뭐 주 단위라든지 뭐 이랬는데 지금은 초 단위, 사실은 초 단위라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지금은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오늘 만들어낸 데이터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아침 일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데이터베이스라 해서 여기 딱 짜여진 틀 안에 있는 스탁, 적재된 어떤 고체라고 봤는데, 이제는 분석하는 도중에도 계속 유입되는 유체, 그러니까 플로우라고 본 거죠. 그래서 분석도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은 양이 많으면 원래 통계학에도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더 현실에 가깝게 된다. 그래서 그런 보다 더 모집단에 가까운 현실 파악이 가능해졌다는 거고, 또 다양한 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다. 특히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what happened, 뭐가 발생되었나. 근데 지금은 what's going on, 지금 뭐가 발생되고 있나에 대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뭐 일반적으로는 빅데이터의 어떤 그 특성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뭐냐는 뭐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데 도대체 이걸 이용해서 뭘 할 거냐 우리가. 일성이 이거죠. 악순환이냐 선순환 데이터가 있냐 없냐 차이라고 이제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크게 5가지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큰 줄기로 하면 5가지가 있는데 그걸 3+2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랑 다르게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걔네는. 우리는 유권자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전입 전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선관위에서 자기 선거구에 누가 어떤 유권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제도가 있고. 근데 미국은 그런 거 없거든요. 선관위가 자기네 선거구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우리 지지자들을 유권자로 등록시키려고 이제 캠페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설득을 해야겠죠. 중도층이나 상대방이나 또는 우리 편이지만 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투표장으로 다 동원을 이제 하는 게 있고, 이거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죠. 그냥 선거운동원만 갖고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그거를 하려면 후원금. 이건 어느 조직이나 다 돈과 사람은 꼭 필요한 거니까. 이 모든 이 5가지 모든 것을 다 데이터로 파악하고 데이터로 방향을 정하겠다 라는 것이 선거운동 본부장 최고 리더의 지상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은 거예요. 근데 데이터는 예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종이로 있었던 거죠. 70년대부터 뭐 각 지역에 있는 정당들이, 또 이거는 뭐 소비자 단체도 마찬가지고 하나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민주당에. 이게 보트 빌더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한 그 유권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겁니다. 주로 중요한 정보들은 선관위에서 알려줍니다. 선관위에서 이 사람이 유권자 등록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은 누구를 투표했는지 모르지만 투표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우리랑 좀 다른 게 제도가 주마다 좀 다르지만 어떤 게 있냐면은 정당 소속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할 때 나는 어느 정당 지지한다 이렇게 표시를 아예 합니다. 안 해도 되지만 뭐 했다고 해서 또 거기 꼭 투표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걸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당비 내는 당원이 아니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당원 제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당내 경선할 때 그 유권자 등록하면서 나는 어느 정당 지지한다고 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빠짐없이 알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세하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합니다. 근데 특징적인 거는 예상 지지 정당도 있고요. 점수, 무슨 점수죠? 뭐 점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앞으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게 민주당이 갖고 있는 주로 유권자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데이터들도 있어요. 아까 이건 선관위에서 갖고 온 거고, 후원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누구한테 얼마를 냈다. 뭐 또 꼭 정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시민단체에도 얼마를 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은 이 관심 있는 여성이면은 여성 이슈에 대해서 요청하면 또 기부금을 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활동 기록, 뭐 자원봉사 참여라든지 선거운동과의 대화든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그 버락오바마닷컴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만들어졌는데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정보를 2개를 넣게 됩니다. 이메일 주소하고 우편번호. 처음엔 이 2개만 넣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추가로 이제 이름, 주소, 성별, 인종, 학력 이런 거를 이제 좀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쿠키 파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쿠키 파일 아시나요? 그 웹브라우저에 뭐 보통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기록을 해놨다가 그냥 자동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용도가 아니라 물론 이제 처음에 허락하겠습니까? 물어봐서 허락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느 웹사이트를 주로 보는지를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광고가 계속 쫓아다녀요. 내가 그 쿠키 파일 예스를 한 다음에 다른 뉴스 사이트를 갔더니 거기에는 오바마 광고가 뜨고 또 바로 쇼핑몰 광고 갔더니 쇼핑몰에도 오바마 광고가 뜹니다. 그건 왜냐하면 쿠키 파일에서 그걸 계속 기록을 해놓고 광고 에이전시에서 거기랑 계약된 데는 다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데이터가 모이는, 그러니까 모을 수 있는 데이터를 계속 모으는 겁니다. 그 캐탈리스트라는 미국의 이제 그런 그 주로 이제 민주당 성향의 그 단체에서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회사인데 캐탈리스트라는 이름은 원래 그 매개체, 촉매제라는 뜻인데 그걸 통해서 어떤 커다란 그 진영의 촉매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 신용카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회사들이 있고 또 데이터 브로커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제일 유명한 업체가 엑시엄이라는 업체가 있고 좀 이따 나오는데 엑시엄이라는 업체가 있고 인포 USA라는 업체가 있는데 엑시엄이라는 업체는 미국 전체 2억 명의 소비자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40년 전에 설립이 됐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설립이 돼서 그때부터 가능한 한 모든 데이터를 모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5억 명의 주요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씀씀이 크신 분들은 아마 거기 아마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춘 뭐 500 중에서 뭐 100개 기업 이상이 여기 고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걸 모으느냐? 여기에는 뭐 그 사람의 직종이 뭐냐? 뭐 예를 들면 간호사다. 아니면 어떤 집에 사느냐? 어느 주거 유형은 뭐냐? 어느 지역이냐? 차는 뭐 프리우스인데 이게 지금 주로 몰고 다니냐? 그 다음에 여행은 뭐 어디를 어떤 데를 좋아하냐? 속옷은 뭐 어디서 사느냐? 그 다음에 이 애기 기저귀는 뭐 주로 어디서 사느냐? 주로 자주 가는 식당은 어디냐? 왜냐면 아시겠지만 식당이 어디 가느냐에 따라 사람들 성향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TGI 프라이데이 안 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옛날에 갔지 요즘 또 잘 안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떤 잡지를 구독을 하느냐. 주로 좋아하는 TV 채널이 뭐고, TV 이거 빅뱅 시올인데 뭐 코미디는 어떤 걸 좋아하고, 스포츠 취미가 뭐냐. 이런 것들이 보통 그 엑시엄이나 이런 인포 USA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저장하고 있는 정보의 양이 약 한 2,500개에서 3,000개입니다. 많은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이름, 뭐 주소, 전화, 뭐 성별, 연령,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10개 채워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업체들로부터 이걸 최대한 구입을 합니다. 정보 브로커들한테.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규제가 됐습니다. 작년부터. 근데 미국은 정부가 수집하는 거는 규제가 심한데 민간이 수집하는 거는 좀 이렇게 산업 촉진 차원에서 좀 완화시켜주는 차원입니다. 그걸 옵트인, 옵트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옵트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yes라고, 옵트라는 건 선택이죠. yes라고 해야지만이 그 사람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옵트아웃은 뭐냐면은 승인 없이 일단 사용하다가 이 사람이 야, 나 거기서 내 리스트 거기서 빼줘 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빼주는, 이게 옵트아웃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민간은 주로 옵트아웃 방식을 사용하고 정부는 옵트인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작년 초에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옵트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동의 없이는 절대로 사용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페이스북 아이디 싱글 로그인이라는, 여러분 이 말은 안 들어보셨지만은 요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그 아이디를 새로 만들지 않고 페이스북 아이디로 그냥 가입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많죠? 그거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스를 하면은 거기에 포함된 내 모든 정보, 그리고 담벼락에 있는 모든 글들 플러스 좋아요 뭐 눌렀나, 어떤 데 좋아요 눌렀나, 페이지 주로 어디 가입했나, 거기다가 친구들 정보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정보 자체는 못 볼지 몰라도 누구까지는, 누구랑 친구를 맺고 있다까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그 전문가이신데, 이분이 원래는 다른 쪽으로 하다가 요즘 들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했어요. 교육부하고 같이 왕따 분석 프로그램인데, 학교에 가서 나눠주고, 종이를 나눠주고, 여러분이 친한 사람 순서로 한 10명만 적어보세요. 다 적습니다. 그러면 인기 있는 애들은 서로 친구가 돼요. 근데 인기 없는 애들은 쉽게 말하면 좀 없을수록 아무도 친구라고 안 쓰네. 그런 애들은 왕따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어떤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면은 위험성이 있다, 자살 위험성이 있다, 여기까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아이디를 로그인을 허용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 정보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의 정보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다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도 역시 가능하면 페이스북 아이디를 로그인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이제 아까 처음으로 돌아오면 보트빌더라는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무슨 후원금 데이터베이스, 자원봉사자 데이터베이스, 행사 참여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무슨 소비자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 페이스북 아이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2008년에 그 오바마가 빅데이터를 어느 정도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요번에 처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데이터베이스가 다 나눠져 있으니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 후원금 낸 사람 데이터베이스에는 10만 원 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지자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자원봉사자 데이터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자 쪽에서는 가서 우리 자원봉사 도와주세요 하고 노크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야, 나 10만 원이나 낸 사람인데 뭐 그런 것까지 하냐, 귀찮게 하지 마,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통일적으로, 전일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메일 주소만 가입을 한 온라인 회원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메일 보고 그 사람이 집 주소가 어딘지도 알 수도 없고 성향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은 또 별개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선거가 끝나고서 이제 사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의식적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 처음부터. 그래서 진행한 게 웹불고래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나활이라는 건데, 이 웹불고래, 일각고래라고도 하죠. 이게 북극에 사는 뾰족한 뿔을 가진 그런 고래인데, 자, 여기 유권자 한 명 있습니다. 일단 제인이라고 하죠. 기존에는 이 사람을 각각 다르게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방금 전에 봤던 이런 캐탈리스트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 소비자 정보 같은 거, 그 다음에 유권자, 이 사람이 유권자로 등록을 했다가 안 했다가도 하더라. 투표는 한 3번 하다가 한 번은 안 하기도 하더라. 그 다음에 당내 행사 참여한 적 없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각 부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측면을 알고, 이 부서 사람들은 이런 측면을 아는데 전체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 이제 전제가 됐었는데, 이번엔 이거를 바꿔보자. 그래서 등장한 게 이 웹불고래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몸통은 큰데 그게 점점 하나로 모아지죠. 하나로 모아서 뭐 하느냐, 콕 찌르는데,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3가지 점수였습니다.
전 미국의 유권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어요. 어떻게 매겼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이는 오바마를 지지할 것 같냐? 지지할 가능성이 한 42%다. 뭐 중도층인가 보죠. 42%다. 그러니까 42%만큼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예스냐 노냐에서 예스할 가능성이 42%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지는 해도 투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76%다. 얘기는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다. 누구를 지지할지 모르지만 일단 투표는 그동안에 보면 참 자주 참여를 하더라. 그리고 설득 가능성 예상 지수는 뭐냐면은 홍보물을 통해서건 또는 방문을 통해서건 전화 홍보를 통해서건 캠프에서 뭔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그것에 설득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퍼센테이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이 빅데이터를 통한 가장 핵심적인 오바마 캠프에서 이제 분석한 내용. 이거를 이제 사실 제가 지금 번역을 하나 또 하고 있는데 프리딕티브 어널리시스라고 어널리틱스라고 예측 분석이라고 합니다. 예측 분석. 이게 사실은 이 빅데이터를 라는 거는 IT적인 얘기고 각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할지 핵심이 사실은 이 프리딕티브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뭘 할 것이냐, 어떤 일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냐를 이제 알아보는 건데 거기도 단계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프리스크립티브 어널리틱스라고 그래갖고 이거는 디스크립티브 어널리시스라고 그래갖고 묘사 분석 또는 서술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what happened, 무엇이 발생했는지 또는 what is going on, 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실제로 존재하거나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분석.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반적인 데이터 마이닝의 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등장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프리딕티브 어널리틱스, 예측 분석, 일기예보 같은 거죠. 근데 일기예보처럼 큰 어떤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살 건가 말 건가, 이 사람한테 돈을 꿔주면 갚을 건가 말 건가, 그런 어떤 미래의 what will happen에 대한 그 예측을 하는 것이 이제 predictive analysis, 예측 분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여기 하나 더 나갔어요. IBM에서 많이 요즘 강조를 하고 어바야라는 또 회사에서 솔루션을 내놨는데 이거는 prescriptive analysis라고, 그러니까 처방 분석이라고 우리말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전 조치 분석이에요. 그래서 predictive analytics를 통해서 what will happen, 뭐가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라는 걸 안 다음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A라는 방식으로 대처했을 때, B라는 방식으로 대처했을 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냐까지도 예측을 이제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프리스크립티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알아보는 이제 그런 것까지 요즘은 이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올해 들어와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프리스크립티브 어널리시스는. 여러분 여기서 통계 쪽 혹시 공부하신 분 계시나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제일 공부 안 하는 게 통계입니다. 저희 때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지금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 보니까 수능에 통계는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급하면 그냥 안 하고 지나가는데 사회 나서 보니까 제일 쓰물 많은 게 통계입니다. 통계만 알면은 정말 그 회사 생활하기 정말 편한 그런 시대인데, 이제 통계 중에 고급 통계 또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요즘 많이 하는 분야에서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바마 캠프에서 사용했던 것들도 이제 얘기 들어보면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왜냐면 너무 어려운 건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군집 분석이라는 게 있고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라고,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은 여러분 아시죠? 회귀 분석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관성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어소시에이션 어널리시스라는데 연관성 분석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 몇 가지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자 이제 우리 제인이 돈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은행에서는 뭘 근거로 제인한테 돈을 꿔주려고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다 점수가 있습니다. 이미 신용평점이라고. 신용평점. 머리에 지금 사실은 만약에 구글 글래스를 쓴 사람이
그 신용평가 담당 심사역이 이게 딱 보면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숫자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 사람한테 돈 꺼주면은 안 갚을 가능성이 30%, 저 사람한테 돈 꺼주면은 안 갚을 가능성이 40%,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선 이 사람의 조건을 봅니다. 제이는 뭐 26세 여성, 연간 소득이 아니고 월 소득이 한 3,500불, 350만 원 정도, 뭐 대졸에 직원 30명 되는 웹 제작 회사의 회계 일반 사원, 산된 샌프란시스코 아파트 18평, 그 외에 기타 많습니다. 아까 그 신용 소비자 데이터베이스에 나온 그런 모든 내용을 다 봅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갖고 있던 기존 통계 분석자를 봅니다. A그룹은 뭐 예를 들어서 22세, 26세 여성 2,800불 대졸 요런 게 있고, B그룹은 35에서 42세 남성 월수 6,200, 620만 원 정도의 대졸, 직원 큰 대기업 제조업, 영업과장, 시애틀에 살고 저쪽 개인주택이고, C그룹은 뭐 좀 더 나이 드는 45세, 49세 여성인데 월수 한 500만 원 정도, 고졸이고 직원 4명이 가게 주인인 거죠. 조그마한 사장. 자, 이 사람들의 이제 신용 평점입니다. 제일 낮겠죠. 뭘 믿고 저 사람한테 돈을 꿔줍니까? 36점. 여기 저 이미 좀 이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처럼 보이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분들 여기 속할 겁니다, 아마. 일단 돈 빌려달라면 웬만하면 빌려줍니다. C그룹 까리까죠. 개인주택이 있으니까 개인주택 담보로 하면은 뭐 돈 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보면 대충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뭐 수입은 조금 더 많고, 그 다음에 뭐 샌프란시스코 집이 조금 더 크고 뭐 이러니까 대출 상환 예상 지수는 뭐 저보다 조금 높은 39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일종의 예측 분석입니다. 프리딕티브 애널리시스. 그거를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군집 분석 중에 이제 재밌는 예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나온 건데, 이제 케이블 TV 채널을 뭘 보느냐, 어떤 걸 즐겨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저쪽으로 갈수록 민주당에 기울어져 있는 거고, 이쪽으로 올수록 공화당에 기울어져 있는 거고, 위로 갈수록 투표에 실제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 거고, 일로 갈수록 투표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인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골프 채널이나 히스토리 채널이나 폭스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공화당을 나중에 투표하면 투표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투표장까지 가는 사람들이고, 뭐 CNN이나 MSNBC나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많으면서 실제로 투표장까지도 가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뭐 니콜라디언이나 VH1이나 이거 연예 TV죠.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은 억지로 가서 찍으라 그러면 분명히 민주당을 찍을 사람들인데 가지를 않아요. 투표 참여 별로 의사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자, 맥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좋아하는 맥주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맥주를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취향도 다른 거고, 전에 그 고든 털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미스 씨는 쇼핑몰에서도 스미스 씨지만 투표장 안에서도 스미스 씨다. 즉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개나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그게 다른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데도 현중에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러 라이트, 사무엘 아담스, 쿠어스 라이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공화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으면서 적극적으로 투표까지 할 사람들이고, 부시 라이트, 코로나 오리지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여기는 이제 중간지대니까 좀 애매한 거고, 이쪽으로 오면은 공화당을 지지하지만 투표는 참여 잘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니스, 맛있죠 기니스. 뭐 밀러 지니인 드래프트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칠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투표장까지도 갈 사람들이고, 버드와이저, 뭐 코로나, 하이네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투표장에 만약에 간다라면 찍겠지만 잘 안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있습니다. 아닌데. 자동차입니다. 이건 사실 쉬운 얘기입니다. 왜?
부자들이 보통 공화당 많이 찍고 가난한 사람들이 민주당 많이 찍기 때문에 큰 차 타는 사람들은 공화당 찍는 이건 이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연역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렉서스, 링컨, 제규어, 뭐 허머 이런 거 타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허머는 또 군인들이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오른쪽 성향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는 차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 현대도 여기 있습니다. 현대, 스바루, 미니, 그리고 환경을 좋아하는 하이브리드 비이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자들인 거고, 반대로 스즈키, 뭐 플리머스는 민주당이지만 안 찍는 사람들이, 기아는 그냥 중도층인데 역시 작은 차니까 뭐 정치 사연도 별로 없고 그냥 투표도 잘 안 하는 뭐 그런 이제 축에 속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쪽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냥 하나만 놓고 보면 모르겠는데, 자, 어떤 사람이 텔레비는 CNN을 보고 술은 기니스를 마시고 차는 수바루를 탄다. 거의 확실한 민주당 지지자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폭스 TV를 보고 뭐 이건 미셸럽 울트라인데 미셸럽 울트라인가? 뭐 이걸 마시고 렉서스를 탄다. 공화당인 거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100개에서 1000개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 사람의 정치 성향은 파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군집 분석의 이제 힘인데, 뭐 이거는 뭐 웹사이트, 페이스북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냥 중앙에 있는 거고, 앵그리버드는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치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고, 뭐 보면은 뭐 페이팔이나 이베이는 주로 이제 비즈니스 쪽이니까 공화당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구글은 좀 혁신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 위키피디아는 공유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쪽인 거겠죠, 이제. 뭐 그런 이제 특징들을 또 이렇게 이거 갖고도 이제 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집 분석이라는 걸 여러분들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드림캐쳐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일 유명한 프로젝트가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처음 했던 거는 일각고래, 웹불고래 프로젝트라는 거였고, 즉 데이터를 다 통합해서 한 사람에 대한 전일적인 분석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웹불고래 프로젝트였다면은, 드림캐쳐 프로젝트라는 게 있으면, 드림캐쳐가 뭐냐? 영화도 옛날에 있었는데요. 인디안 전설에 그 애들이 악몽을 꾸면은 악몽 꾸지 말라고 침대맡에다가 머리맡에다가 저런 걸 걸어둡니다. 이게 그물이에요. 그래서 악몽을 이제 잡는다, 못 들어오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거, 머릿속에 생각하는 말을 포착을 해내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드림캐쳐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것을 진행한 사람은 이 라이드 간이라는 파키스탄 유학생 출신의 연구자인데요. 재밌는 게 전 세계 최초로, 또 미국 선거 역사상 최초로 선거운동 캠프에 수석과학자라는 직책이 생겼습니다. 수석과학자. 그러니까 보통 정치나 경영은 예술이다. 근데 이건 예술이 아니라 그냥 과학이다. 침대가 아니라. 과학이다라고 되는데, 이 사람이 원래 그 어디서 일을 했냐면 엑센처라는 그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엑센처 세계 5대 그 컨설팅 회사 중에 하나죠. 거기에 그 테크놀로지 랩이라는 이제 주로 기술 실험하는 데인데, 거기서 자연어 처리와 기계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인공지능 중에 컴퓨터가에게 그 가리키는 겁니다.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입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원칙을 주면은 이게 점점 이제 알아나가는 그런 그 프로그래밍 방법인데, 이걸 통해서 한 게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죠. 텍스트 마이닝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막 그 트위터 막 그 쫙 분석해갖고 그 중에서 지금 이게 좋아요가 더 많나 나빠요가 더 많나라든지 분석 그 방향을 찾는 거라든지. 텍스트 마이닝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냐면은 처음에 제가 그 데이터의 종류 중에 구조적 데이터가 있지만 비구조적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말은 사실은 비구조적 데이터입니다. 그나마 영어는 좀 나아요. 영어는 이게 문법이 좀 확실한 게 있고 단어가 어미 변화가 없는데, 우리는 이게 조사가 변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어간이, 어미가 어디까지가 어간이고 어디까지가 어미인지, 또 어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다 이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연어 처리라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자연어 처리라는 거라든지 기계학습, 이거가 텍스트 마이닝이 어떤 기초가 되는 그 학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 먼저 이 사람이 그 원래 하던 일은 뭐냐면 연관성 분석이라는 겁니다. 연관성 분석이 뭐냐면 A를 사는 사람은 B도 사더라.
굉장히 유명한 이제 마케팅인데 이제 월마트가 이제 그 쭉 그 매출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마케팅 쪽에서는.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보면은 특히 금요일 날인데 이 기저귀가 많이 팔리는 날은 맥주도 많이 팔리더라. 왜 그럴까? 혹시 애가? 그건 아니죠. 아빠가 엄마가 귀찮은 게 애 보니까 야 여보가 당신이 가서 기저귀 좀 사와 그러면은 사러 갔다가 금요일이면 이제 스포츠 게임도 봐야 되고 맥주도 하나 딱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에서는 정책을 어떻게 바꿨냐? 기저귀 옆에다가 바로 맥주를 놔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이제 급증했다는 게 굉장히 유명한 이제 분석입니다. 연관성 분석이라는 장바구니 분석이라는데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에서 보면 상관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관 분석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A가 매출이 늘어나니까 B가 매출이 늘어나더라. 왜? 다행히 이거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근데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상관이 있다라는 게 꼭 어느 한쪽의 원인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걸 알 수는 없거든요. 아 이게 왜 여기서 나오나? 이게 왜 여기서 나오나? 나 여기 안 넣었는데. 아 이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예스24 가면은 제 책인데요. 이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런 상품도 구매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연관성 분석이죠. 근데 왜 얘기는 안 해줘요. 그냥 이렇더라. 이것만 보여주는 거지. 근데 아까 그 라이드 가니가 시도했던 거는 그 왜를 알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왜를.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종류의 그 치킨 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꼭 저거랑 어떤 또 특정 종류의 우유를 계속 사는 겁니다.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영수증 데이터 이제 그 쭉 회사에서 하는 데이터를 보면 아니까 맨날 저 사람이 오면은 저 고객 번호, 고객 아이디 사람은 저것만 계속 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일까? 이 라이드 가니는 그거를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은 제품 이 설명서 있죠. 꼭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가격도 있지만 사용 용처, 규격, 성분 쭉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를 해갖고 거기에 어떤 연관성이 있나를 본 거예요. 말들 사이에 보니까 비타민 A가 사실은 이거 제가 그냥 갖다 놓은 건데 비타민 A가 이제 맞는 제품을 사더라. 혹시 했는데 이 사람이 슈퍼마켓 약국에서 이제 시력 보고 예를 들어서 약을 사가 비타민 A. 눈이 나쁜 사람이구나. 눈이 나쁜 사람이구나. 그래서 강력 추천, 뭐 눈에 좋은 LED 이제 무슨 스탠드 이걸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드 가니가 한 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런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뭘 했느냐? 요건 나올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을 실제로 분석을 했어요. 페이스북을. 그리고 그 사람이 이메일을 사용하는 어떤 곳에 그 담벼락에 있는 글들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라크 문제에 관심이 있다라고만 딱 하면은 이 사람한테 홍보물을 보낼 때 이라크 철군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런 점들은 뭐 좀 이렇게 좀 다시 재고해야 된다는 수준의 메일을 보내야 될지 알 수가 없지만 텍스트를 그 사람이 쓴 논조를 쭉 알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는 퇴역군인이니까 뭐 이런 식의 메일을 보내야겠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물론 그거는 이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다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텍스트 분석을 했고 텍스트 많이 냈고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인데 회귀 분석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회귀 분석은 그냥 SPSS가 해주면 돼요. 옛날에 그게 없을 때는 일일이 정말 그 표준 편차 다 계산해 가면서 했지만 요즘은 뭐 이건 결과만 해석해 주면 되고 사실은 사칙 연산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굉장히 딱 겁을 먹게 돼요. 일단 이런 식을 보면 일단 이게 뭐지? 근데 사실은 있어봐야 곱셈 아니면 덧셈 아니면 뺄셈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가상으로 만든 공식인데 오바마 지지할 확률, 이 사람, 어떤 사람의 오바마 지지할 확률을 회귀식으로 한번 나타내 본 겁니다. 자, 요거는, 요 X5는 연령, 요거는 인종, 성별, 거주지, 주택 유형, 연간소득,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오바마의 의료보험 정책을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연령은 그냥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40보다 크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즉 연령이 높아지면 숫자가 줄어듭니다. 근데 연령이 연령이 낮아지면 이게 숫자가 오히려 커지게 되는, 꼭 이제 20까지는. 그 다음에 백인이면 1, 기타 유색인종이면 2, 남자면 1, 여자면 2, 농촌이면 1, 교회면 2, 도심이면 3. 즉 숫자가 클수록 오마지 쪽에 이제 가까운 거죠. 그 다음에 뭐 대저택이냐, 자가주택이냐, 자가아파트냐, 임대주택이냐, 임대아파트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연간소득은 그냥 뭐 6만 불을 기준으로 높아지면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밑으로 가면은 플러스가 나오게 되는 구조죠.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 무관심,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의료보험에서도 강한 반대, 약한 반대, 중립, 약한 찬성, 강한 찬성, 5개로 나눕니다. 자, 여기 있는 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셔도 돼요. 어떤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름을 뭐라 그럴까요? 영어책 중학교 1학년에 맨날 나오는 마리. 마리. 24세. 흑인 여성, 도심에 사는 렌트 임대아파트에 살고, 연간 소득 한 3만 불. 환경 문제는 관심이 많지만 의료보험 정책은 나름대로 상관없는 것 같다, 이런 거고. 그럼 계산을 해보면, 자, 빼면 이제 6.4가 나옵니다. 40에서 24를 뺀 다음에 0.4를 곱하면 6.4가 나오고, 흑인이니까 2 곱하기 7이 14. 그 다음에 여성이니까 2 곱하기 4는 8. 그 다음에 도심에 사니까 3 곱하기 5는 15. 임대아파트는 5 곱하기 4는 15. 이거는 이제 3만 불 빼면 3만에 곱하기 0.00이 하면 6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15, 또 15. 그래서 총점이 85.4. 이 얘기는 뭐냐면, 투표장에 나갔을 때 오바마를 찍을 가능성이 이 사람은 85.4%다. 상당히 강한 지지한 거죠. 자, 이번에는 이 아저씨 이름은 또 뭘까요? 할아버지. 존이죠, 존. 항상 그렇습니다. 존. 자, 65세, 백인, 남성, 대도시 교외에 살고, 교외 지역에 자가주택이고, 연소득 7만 불에, 환경 문제는 약간 관심이 있는데, 의료보험 개혁 정책은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점수. 또, 뭐,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거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백인이니까 7점밖에 안 되고, 남성, 뭐, 교외에 사니까 10점, 자가주택. 이것도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27.6점인 거예요. 즉, 이 사람은 투표장에 가서 찍는다라면은 오바마를 찍을 가능성이 27.6%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찍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 확률이라는 거는 나머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오바마는 먼저 군집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권자를 약 한 200개인가 정도로 다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그룹핑을 했어요. 그러면은 각 그룹마다 회귀 분석을 합니다. 이 그룹은 주로 어떤 성향을 가져 있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뭐냐, 다 다릅니다. 그룹마다. 어떤 그룹은 예를 들어서 뭐 저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어떤 그룹은 뭐 예를 들어서 외교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쭉 이제 분석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 점수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아까 처음에 제가 그 제인한테 점수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지 점수, 투표 점수, 설득 점수. 이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10단위는 빼고,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지 4, 투표 7, 설득 6. 그러면 누구부터,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수천만 명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만 해도 몇천 명이 있는데 누구부터 만나고 설득을 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 캐롤, 테리, 수잔, 잭, 로버트, 다 아는 이름이죠? 친구들입니다. 자, 캐롤은 8, 지지 8, 투표 8, 설득 7. 캐롤은,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확실한 지지자죠? 테리는 지지는 8인데 바빠서 그런지 놀러 가서 그런지 투표는 그냥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설득은 적당히 설득 되지만은 또 어떨 때는 뭐 잘 안 듣기도 하고, 수자는 지지는 뭐 하는데 투표는 쇼핑 가느라고 잘 안 하는 것 같고, 자기 의견이 강해갖고 설득 잘 안 되고, 제이는 말씀드렸고, 잭은 지지 잘 안 해요. 근데 투표는 열심히 나가. 확실한 공화당 지지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득도 안 돼. 자,
로봇은 지지는 정말 하는데 거의 투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리스트에 우리가 접촉할 유권자 리스트에 또는 우리 회사면은 소비자 리스트죠. 쫙 있으면 잠재고 리스트. 다 할 거냐? 다 아니죠. 여기서 먼저 중요한 두 가지 위의 숫자, 파란색 숫자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88이 64, 40, 28, 28, 18, 16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즉 그 사람이 이 물건을 좋아할 거냐 살 거냐 둘 다 사실은 같은 값을 갖는 거예요. 같은 지위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굉장히 이 사람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우리 물건을 안 좋아하는 사람, 우리 물건을 좋아하는데 쇼핑을 안 좋아하는 사람, 각 가치는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왜냐하면은 안 사면은 소용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점수를 갖고 쭉 일렬로 만든 다음에 50점 이상과 20점 이상 이하는 버립니다. 왜? 우리는 마케팅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50점 이상이라는 건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소한 7.7점 이상이 돼야지 77이 49, 50점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굳이 안 해도 찍어주는 사람입니다. 투표함까지 온 사람이고, 그런 사람한테 굳이 우리가 시간에 돈을 낭비해서 할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20점 이하는 둘 중에 하나죠. 얘처럼 안 하거나 상대방이거나, 아예 쇼핑 안 하거나 우리 제품에는 완전히 관심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날려버립니다. 잘 가. 자, 이제 이 세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많이 줄었어요. 20점부터 50점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뭔가 순서가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 누구부터 접촉을 하지? 그때 보는 게 설득 가능성 점수입니다. 똑같은 28점이지만 얘는 지지사 투표 7, 거꾸로 지지 7 투표 4인데 설득 가능성이 더 많다. 즉 우리 쪽에서 캠페인을 벌였을 때, 마케팅 어떤 수단을 동원했을 때 얘보다는 얘는 3번 전화해야 되는데 얘는 2번 전화하면은 넘어온다. 한정된 자원, 마케팅 자원을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이 같은 점수대에서는 설득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을 맨 리스트 위에 놓습니다. 이 사람은 전화 한 통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열심히 두들겨서 간신히 이제 넘어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미국 유권자 2억 명의 이 세 가지 점수를 다 매겼습니다. 아까 보시면 그 데이터베이스 리스트 있죠? 그 보트 빌더라고. 쫙 거기에 이 사람 나는 딱 보면은 실제로 모릅니다. 다만 이거는 통계적으로 예측한 것 뿐입니다. 이 사람 만나서 물어본 적도 없고, 설문조사 한 적도 없지만 예측 지수로 점수 3개를 주고, 자, 제가 이 지역에 있는 선거운동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로 치면은 마케팅 매니저죠. 여기에 한 유권자가 한 5천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점 이상 확실히 우리 지지자 한 1,000명. 그 다음에 확실히 우리 안 찍거나 아니면은 상대방 찍을 사람 1,000명. 3,000명이 딱 남죠. 그러면 이 3,000명을 이렇게 먼저 이 지지 순위를 놓고, 이 지지 점수를 놓고, 그 다음에 같은 지지 순위에서는 설득 가능성대로 차례로 쭉 놉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거나 오픈 홍보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최우선순위, 우리가 한 번만 전화해도 넘어올 사람부터 차례로 해서 결국은 맨 마지막 사람까지 접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동영상인데 이게 제가 동영상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앱을 개발을 했어요. 다 이미 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머리에 점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앱이거든요. 누르면은 바로 이제 소셜 네트워크나 이메일로 자기 친구들한테 이제 이 기사 같은 거 전달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건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정책 영향이 있었는지, 투표소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앱으로 이제 만들어서 보여준 거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냐, 전화 홍보 행사가 있다.
그다음에 캔버스라는 건 뭐냐면은 가가오 방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선거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만 미국은 이게 다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방문을 노크하고 지지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후원금 내는 거고. 그래서 자,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빅데이터 분석 그리면은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경영 전략을 도출해내는 것에 많이 방점을 둡니다. 그거 누가 보냐? 사장님하고 임원들이 봅니다. 아마 여기는 볼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오방캠프는 그거를 모든 자원봉사자 약 50만 명이 넘는 연인원 100만 명이 직접 볼 수 있게 앱을 개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험사원들이거든요. 보험사원들이 그 회사 컴퓨터에 연락해서 이렇게 딱 치면은 딱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수까지는 안 나옵니다. 다만 이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까지는 나오는 거예요. 우선 뭐 들어가면 주소를 적으라고 나옵니다. 주소를 딱 쳐놓으면은 스마트폰에서 그 주소가 속해진 지역의 동네 팀, 마이 팀 누구누구고 새로운 사람이 누구고 이벤트가 한 20개 정도 지금 뭐 있다 뭐 이런 거고 팀 내 메시지 이거는 이제 정보 뭐냐면은 사람들 설득할 때 머릿속으로 사는 저거 보고 얘기하고 하라고 만들어준 거고 이거는 뭐 펀드 후원금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가입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무스타파가 is going to an event 한다. 얘도 going to an event고 얘는 콜툴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다. 콜툴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콜툴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잠깐만 이게 안 나오나? 이거는 이제 그 폰 뱅킹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화 홍보인데 일반적으로는 그 지역의 선거 사무실에 전화기를 한 10대에서 20대 갖다 놓고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시간 약속 미리 해갖고 와서 한 1시간 동안 이제 전화 홍보, 전화를 유권자들한테 이제 걸어주는 건데 그 행사가 있다. 폰 뱅킹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RSVP라는 거는 이제 참여 신청, 그 위치는 여기고 그러면은 딱 누르면은 이거 관리 담당자한테 누구 참석한다는 게 나옵니다. 거기서 전화를 하는데 근데 굳이 갈 필요가 이제는 없게 됐어요. 일단 그 테이크 액션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캔버스라는 걸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맥더 콜이구나. 이제 콜에 대해서인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굳이 그 선거동 사무소를 안 가고 전화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느 지역을 걸겠다 선택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어느 지역? 그러면은 얘가 자동으로 저랑 가장 맞는 사람을 매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도 다 이미 데이터가 있잖아요. 자원봉사자가 예를 들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리스트를 그 지역에 사는 유권자 중에서 설득 가능한 사람들 중에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리스트를 쫙 뽑아줍니다. 거기서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면 그냥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크립트가 뜹니다. 스크립트가. 왜냐하면 사람들 어떻게 말할지 모르잖아요. 막 어버버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니까. Hi, is 누구누구 available? Hey, 안녕하세요. My name is 누군데? 나는 오바마 본론 자원봉사자입니다. 어떠세요? 그리고 이제 쭉 얘기가 시작되면서 지지를 어떻게 하시면 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를 했다 그러면은 오바마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 쭉 설명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에 대한 그러니까 강한 공화당 지지자, 약한 공화당 지지자, 그 다음에 중간 약한 오바마 지지자, 강한 오바마 지지자 이렇게 5개 물어봅니다. 그래서 강한 공화당 지지자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끊어요. 안 그러면 싸우니까 욕하게 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간이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약한 지지자면은 그 사람이 관심 있는 이슈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정책 중에서 특히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성이면 여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 쪽 지지자거나 강한 오바마 지지자면은 자원봉사에 참여하세요. 아니면은
여기 지금 이런 우리 그룹이 있는데 환경 문제를 오바마를 지지하는 환경주의자들 모임 이런 게 있으니 거기 참여하세요. 예스, 노 또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예스 그리면 아니, 노 그리면은 그럼 뭐 꼭 한번 다음에 생각해 보시고 뭐 예스 그리면은 그러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저 선거운동원이 연락을 할 겁니다. 이렇게 가는 이게 전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다 모입니다. 스마트폰 하나하나에서. 이거는 이제 PC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PC에서도 보면은 마조리 라이트맨이라는 사람, 워싱턴 DC 는 사람한테 하는데 이게 이제 스크립트를 보고 해라. 그 다음에 전화를 몇 번을 걸면은 누구를 찾아라. 그 다음에 그들의 리스폰스를 기록해라. 그러면은 아까 말한 이런 대사,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누르게 돼 있죠. 이게 다 기록이 됩니다. 다 하나씩 기록이 됩니다. 이게. 심지어는 이게 얼마나 이게 그 활용이 잘 되었냐면은 보통은 이게 몸이 힘든 사람들은 활동을 하기 힘들잖아요. 밖에 돌아다니면 자원봉사하기 힘들고 사무소 와갖고 전화 홍보해주기도 힘들고. 근데 너무나 이게 쉬우니까 뭐냐면 여기 IM2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지지자가 아니면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이미 사전에 컴퓨터가 다 매칭을 시켜줘요. 마치 데이트 매칭 시키듯이. 그래서 여기는 어떤 아줌마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롬니가 대통령이 되는 건 참 끔찍하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나도 그래요. 이제 서로 대화가 잘 되는 거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콜툴이라는 걸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더 사실은 약간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이 캔버스라는 건데 캔버스가 아까 말했잖아요.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거거든요. 선택을 하면은 누구를 방문할지 지도에다 찍힙니다. 내가 이 지역 자원봉사자다. 그러면은 많은 집들이 있겠지만 이 집을 가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전화도 매칭을 시켜주듯이 여기 있는데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원봉사자랑 가장 잘 맞는 집을 컴퓨터 매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명 중에 0명이 컴플릿 했다는 얘기는 아직 아무도 접촉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를 누르면은 메리 M 31살 피메일 여자 데모크랏 세스 P 30살 남자 데모크랏 이렇게 나옵니다. 성향만 나와요. 그리고 이걸 또 누르면은 이제 주요 관심사. 그래서 가기 전에 이미 지피지기 백전백불태라고 이미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은 이제 스케어리한 건데. 그래서 이제 좀 이게 과연 빅데이터냐, 빅브라더냐. 좀 어떻게 보면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찬반 논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각에서는 그래서 오바마 진영에서는 이거를 마이크로 리스닝, 원래는 마이크로 타겟팅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마케팅에서는 타겟팅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우리 타겟 세그멘트가 어디냐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그룹별로 하는데 이 마이크로 타겟팅이라는 거는 1인 1인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타겟팅을 하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오바마 쪽에서는 특히 텍스트 마이닝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리스닝이다.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듣고 거기에 맞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겠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싫어서 지지할 수 있지만 나와 공통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무슨 정책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강원도 춘천에서 무슨 공연 활동을 연극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 정당이 그 관련해서 무슨 지원 정책이 있나 그런 걸 알려주는 정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TV 방송에서는 그 공통적인 내용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정책이 있다 알려주면은 이 사람은 내가 저기 꼭 투표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선거 참여율이 높아지고 선거 참여율은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거를 잘 들어야 되는 어떤 수단으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뉴욕시하고 그 시애틀시가 굉장히 이 빅데이터 활용해서 경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뉴욕시에서는 저런 데이터 분석팀을 시정부 안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분석을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자꾸 그 레스토랑들 중에 일부 레스토랑에서 쓰레기 있죠. 오물을 원래는 그 폐기물을 이렇게 수거하는 회사들한테 줘야 되는데 자꾸 이제 하수도에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를 찾기에는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뉴욕에 있는 레스토랑이 몇천 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찾아다닐 수도 없고. 근데 얘들이 어떻게 거래했냐면은 레스토랑의 사이즈와 매출액과 자본금 규모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계약 맺고 있는 폐기물 처리 회사의 매월의 매출액하고 매칭을 시켜보니까 개 중에 좀 안 맞는 회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이즈도 크고 매출도 많은데 버리는 쓰레기량은 이상하게 같은 종류보다는 적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만 따로 싹 소팅을 해갖고 중점적으로 봐보니까 한 70%가 실제로 오물을 불법 투기하고 있더라. 이런 예도 있고 더 이제 재미있는 예는 이건 IBM에서 마이너리 리포트라고 아시죠? 미리 범죄가 일어날지 알고 그 현장에 가서 범죄를 하기도 전에 미리 잡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미국에서는 지금 실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일부 시카고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걸 이제 진정한 프리딕티브 어널리틱스라고 그러는데 IBM은 회사 안에 어떤 유닛이 범죄 예측 분석 사업 유닛이 있어요. 얘들이 시카고 경찰청하고 협력을 해서 예측 분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는 이 한 달 중에 요 날에는 그게 마침 무슨 요일일 경우에 날씨가 어떤 경우에 시간대 어디서 범죄율이 어디서 제일 잘 발생을 하더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추운 날은 뭐 범죄율이 잘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날짜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마침 그날이 15일인데 가장 큰 공장의 월급날이더라. 그러면은 강도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요일은 뭐 금요일 날이 가장 뭐 많을 수도 있는 거고 날씨가 비가 오는 날은 아무래도 범죄가 좀 적겠죠. 저 강도들도 좀 피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대, 밤, 심야라든지 장소는 뭐 예를 들어서 어디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시간대에 범죄가 가장 높게 발생할 때 미리 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일부 경찰들은 이걸 싫어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범죄율이 낮아지면 자기 직업이 없어지지 않냐.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는 저 정치권이 가장 후지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낙후돼 있고. 근데 거꾸로 미국은 오바마 캠프가 가장 선진적이었어요. 가장 2009년에 이미 그 패스트 컴퍼니라는 미국의 좀 경영 잡지가 있습니다. 유명한 저 혁신 뭐 이런 거 강조하는데 매년 1월이 되면은 그 전해에 가장 혁신적인 기업을 뽑습니다. 2011년인가 10년에 그 스티브 잡스가 됐고 2012년에 나이키가 됐습니다. 나이키가 된 이유는 뭐냐면은 나이키가 요즘은 신발 회사가 아니라 디지털 회사가 됐거든요. 운동화 같은 데다 이제 칩 넣어갖고 다 분석할 수 있게. 근데 2009년에 오바마 선거운동본부가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조직으로. 근데 이미 그거는 옛날 얘기고 2012년에는 또 가장 선진적인 방법, 아까 말한 한 번 승리한 건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함으로써 선거 승리한 11월 6일 날 땡 17일 날 아침이 되자 이겼다 승리가 발표되자마자 이 오바마 캠프 데이터 분석팀 전화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이 리크루팅 하려고 왜냐하면 아직 미국의 어느 어떤 대기업도 2억 명의 데이터 한 사람당 1000몇백 개의 그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을 하고 경쟁해서 이겨본 그런 경험 성공 사례를 가진 기업은 아직 없어요. 근데 그걸 해봤단 말이죠. 여기 있는 팀들은 제발 우리 회사로 와라. 돈 쏙 줄게. 막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카고 시장은 그 본부가 시카고에 있었거든요. 가지 말았단데. 여기 눌러 앉아서 창업해라. 그래갖고 창업센터 줄 테니까 세금 내지 말고 그다음에 공간도 빌려줄 테니까 여기서 창업을 해라. 그래야지 우리 경제가 산다. 이제 그런 어떤 우리로 치면 제일 낙후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정치와 선거가 가장 선진적인 어떤 혁신을 보여줌으로써 뭐랄까 이제 첨단에 이제 섰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러면은 우리 기업 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이 명확해야지 빅데이터를 어디다 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해보면 뭔가 나오겠지. 그런 건 없어요. 명확히 오마는 전략을 1, 2, 3 세우고 그 속에서 우리가 꼭 얻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고 그 사람들을 빅데이터로 찾아내야 된다. 아주 명확한 전략을 썼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뭐 하다 보면 나오겠지.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그 연락하실 일이거나 궁금하신 일 있으면 이제 이메일 하단에 있는데 일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명을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